다 오셨나요? 한 분 안 오신 것 같은데. 네. 예, 안재욱 검사는 5일 불참입니다. 아, 부장님. 네. 혹시 뭐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없으시죠? 네. 정의신문 속행하기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그 압수된 수첩 관련해서 뭐 박성재로부터 압수한 수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수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사권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입증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주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작성자인 박성재를 물론 뭐 나와서 뭐 증언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입장이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박성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 박성재 본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피해자 조사 때 수첩 제시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걸 증거로 신청해도 될 것 같고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변호인들께서도 뭐 궁금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 등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재판 진행 관련해서 여러 기일들에 대해서 쭉 미리 말씀드리고, 기일 진행에 대해서 날짜, 시간 등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 재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지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에 있는 6개월, 사실 그게 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최대한 기한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절차 지연이 좀 예상이 되는 상태라서 추가로 기일을 좀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재판부에서 이제 추가 기일 지정을 검토 중인데, 정해지면 미리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준비 서면 등으로 준비 명령 등으로 알려드릴 텐데, 대략 예상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4월 말 정도부터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그때 기일 지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날짜는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목요일 날 하게 되면 목금 연달아서 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둘 중에 선택하게 되면 이제 월금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요일은 또 저희가 다른 사건, 특검 사건들 기일 지정이 있어가지고 기일 지정이 안 되고, 기일 지정이 가능한 게 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월요일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예상보다는 좀 지연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특검법상의 1심 심리 기간 등을 고려해서 추가 기일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검토가 끝나서 의견이 필요할 때는 준비 명령 등으로 날짜를 특정해서 특검과 변호인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정인신문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판장님, 그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1시 55분에 법정 출석했더니 지금 한덕수 피고인 측 변호인하고 증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 무엇인지 확인 좀 해 주셔가지고 적절한지 아닌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서로 증인이 다음에 증인으로 더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피의자 신문조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뭐 더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얘기, 사건에 관한 내용이 다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춰서 혹시 뭐 더 확인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네, 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정의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신문, 네, 다음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예. 저좀 네, 신문사항 좀 제출하시죠. 신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예, 증인 여쭤보겠습니다. 당정대 회의라는 것은 총리 주재하에 당,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서 현안 정책 안건, 주로 정책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회의였죠. 네. 그런데 12월 4일자 모임은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중진 의원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12월 3일 계엄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이죠. 네. 그래서 12월 4일자 모임은 형식성 또는 뭐 내용상으로 볼 때 당정대 회의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실질에 있어서도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정대 회의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 판단의 기준은 정상적인 회의와 다른 면은 좌장도 없었고 또 기록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임의 주선 처음에 그 모임 하자고 한 주체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제가 비서실장으로부터 회의라는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날 계엄에 대한 뭐 인지도나 또는 입장이 상당히 서로 달랐고 또 어떤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거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죠.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론 없이 1시간 남짓 질문 또는 발언이 진행되고 산회를 했지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결론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실장의 그 말씀 그리고 또 결론 하나는 대통령께 직접 면담을 신청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자초지정과 또 하여튼 뭐가 될지 모르지만 당의 중진들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자 하는 결론을 내린 것까지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자라는 결론 이외에 다른 결론이 난 적은 없다. 그건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5항 묻겠습니다. 박성재 장관 메모와 관련해서 수첩관을 묻겠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조명을 좀 깜깜해서 예. 여기 보면 비서실장이라고 돼 있고 사죄 알지 못함 꺾을 수 없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비서실장이 대통령 계엄 선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선포 직전에 대통령을 적극 만류하였으나 결국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야당의 의회 폭거, 헌정질서 문란, 고뇌 끝 결단 이런 기재가 있는데 이거는 비서실장이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죠? 즉 비서실장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생각하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것을 비서실장이 설명한 것이다. 맞습니까?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 아래 해제 설득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비서실장이 계엄 해제를 적극 설득해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쭉 정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전략이나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의 발언을 아까 말씀하신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 이외에 다른 그 이후에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얘기 중에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로 당에서 온 권성동, 나경원, 주호영, 윤재혁, 권영세, 김기현 등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주로 적힌 것이다. 저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항을 주겠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달리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은 개인적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계엄 선포 관련해서 당시 상황 설명을 넘어서는 뭐 대응 방향이나 어떤 대처 방안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다시 그런 한번 방향, 대응 방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하기는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실장님하고 저하고 저 안보실장 뭐 이 정도인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할 아마 환경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자정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께 저런 보고를 한다면, 이 대책을 보고 한다면 아마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일 한다면. 제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날 자정에 정무수석실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 이런 내용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64항 관련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논문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권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하고 대통령 권위 시에는 전반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 시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학계의 학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성동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을 모릅니까? 네. 그런 학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했습니다. 12항 묻겠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여부에 대해서 당시 즉 2024년 12월 1월 이때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명시적인 판단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한덕수 업무적인- 총리의 그 탄핵 결정 시에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네, 법정 문제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떤 게 진실이었고 어떤 게 제 혼자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뭐 도대체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들어가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예를 들면 국회에서 보내온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 여부, 그다음에 대법원장 목, 그다음에 대통령 목 지명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복잡하게 갈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은 있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기억은 여야가 처음에 합의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합의가 중간에 지켜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다 정도만 지금 기억하지 쟁점별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2024년 12월 당시 위와 같은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여부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이나 정리된 결론 이런 게 있었나요? 최소한도 정무수석실에서 뭐 그런 작업을 분석을 하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해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대통령실과 각 권한대행실 간에 공식 비공식적 협의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국무회의에 저하고 하여튼 수석 비서관 정도가 국무회의 한 2번 정도 간 것 정도만 기억합니다. 15항 묻겠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권한 여부 또는 권한 범위에 대해서 권한대행 간에도 이견이 있었고 또 권한대행 같은 권한대행이시라도 시기에 달라서 시점에 따라서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이 있었고 또 임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 즉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식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6항 묻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장한테 어떤 전자결재를 올릴 때는 미리 사전에 내용을 보고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결재를 올라가는 게 상식이죠. 저는 뭐 실장님 결재 라인의 그 공식적인 그 업무 절차에 대해서 사실 소상히 알질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지죠. 사전에 상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죠.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아니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과 관련된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지 정무수석이요. 네. 정무수석은 뭐 공문을 만들어서 실장님께 결제를 맡아온 기억이 별로 거의 없어서. 예. 저희는 공문으로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아, 예. 공문을 했을 때는 비서실장이 결제를 받는 게 맞는데. 인사 문제라든지 네네. 또 총무비서관 쪽 업무들은 아마 그런 일이 다반사인데 정무라든지 이런 쪽 홍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문 작업을 잘 안 하는 부서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결제 라인은 맞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인 공문으로 결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그러면 한두 가지만 줄여서 16항부터 21항 사이를 줄여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전자결제를 올릴 때 사전에 비서실장에게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 결제를 거부한 게 아니고 아무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다음날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수기로 결제를 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실 내에서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그 비서실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뭐 비서실장님조차도 그때는 업무가 아마 거의 행정관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정상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절차를 어떻게 지켜야 됐었는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다 하는 거를 저희 방까지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내용을 거의 모르신다는 겁니까? 저희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좀 먼 얘기입니다. 상당히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게 문제됐던 쟁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뭐 관련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한덕수 입장이신가요? 대통령 대행님도 저희 비서실의 조력을 받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요. 또 최상목 대행도 경제 기획원 기재부 쪽 분들 가지고서 대행 역할을 하신 거가 맞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인 쪽에서 업무 지원을 한 게 없어서 모른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씀으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이제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부분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일 때 수기로 결제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더 그거 잘 알 수가 모릅니까? 없는 노릇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관련 뭐 이렇게 본인 업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알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문제가 뭐 이렇게 소문으로든지 이렇게 떠돈 적이 없어서 저는 최근에 이제 듣는 얘기입니다. 네, 물어보시죠. 다음 22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했지요. 그렇다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함에 있어서 후보의 자격, 요건 또는 후보를 임명하는 기준 어떤 것이 주로 논의된다고 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경력, 뭐 역량 뭐 이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뭐 법적 요건은 물론이고 그리고 임명권자가 국회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하셔서 임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뒷부분 묻겠습니다. 그 역량 이외에도 후보의 가치관이나 또는 이념적 성향이나 철학 이런 부분도 임명 여부에 또는 후보자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죠.
전 뭐 그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제 그냥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완규, 함상훈 이 두 분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그때 지명 당시에 증인이 그 지명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두 분을 지명하는 게 뭐 부적절하다 또는 자격이 없는 후보다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명할 만하다, 그 후보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그때 어떤 제 느낌이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혼돈의 시기가 돼가지고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유능한 결론을 내릴 그럴 시기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은 잘 뭐 이렇게 크게 뭐 생각을 막 돌려가면서 생각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정무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 증인이 판단해야 될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무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무는 1차적인 한 8, 90% 정무의 업무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회 쪽 상황, 국회 그 여야 관계에서의 원만한 그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뭐 헌법재판소까지 간다는 건 너무 대단한.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증인이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제가 그 아까 특검 주신문에 보면 이제 인사위원회 위원이었죠, 증인이. 네네. 거기서 말하는 인사위원회는 어디 누구를 뭐 이렇게 인사할 때 관련되는 내용에 관여하시는 겁니까?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당연직으로다가 배석하게 돼 있습니다. 정무수석. 뭐 재판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재판관하고 관련된 일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예. 그럼 질문을 적절히 생략하시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기에 그러니까 뭐 위원회 비슷한 거에 뭐 관여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걸 여쭤보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럼 27항만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규정상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별도의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 인사비서관 등이 참가하는 인사보고의 형태로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보고합니다. 인사비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인사보고회의를 한 것이죠.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제가 그 자리를 가서 배석했지만 용어가 인사위원회였는지 보고회였는지 그거 지금 막상 여쭤보시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직제가 있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인사위원회는 없었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사보고회의가 그것을 대체했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는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하시는 그 자리의 배석자로서 수차례 참여해 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에 제가 어떤 답이 정확한 제 답인지를 잘. 근데 아까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증인이 추천한 후보 같은 경우는 의견을 물어서 답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비서실장님이 하시는 인사위원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는 제가 당연직도 아니고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이래서 어쨌든 뭐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 뭐 보고회든 위원회든 뭐 거기서 증인이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뭐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통령이 물어보실 때만 답변합니다. 뭐 마지막 하나 26항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12월 4일 그 모임에 당정대 모임에 참석을 했고 그 정권 끝까지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마은혁을 임명함과 동시에 이완규 함상훈 이 두 분을 더 지명한 행위가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가 일관되게 이렇게 수미일관하게 이렇게 좀 집행된 거다, 진행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12월 4일 날 각자의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시간 정도 그 모임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었던 것만 기억을 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누구 하시겠습니까? 김주현 피고인의 변호인 이상훈 변호사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실은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를 하고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 공직기강,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죠. 네, 증인은 피고인 김주현이 2024년 5월에 민정수석으로 부임했을 때 처음 봤고 그 이전에는 전혀 만난 일이 없죠. 네,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그 전국 참고자료, 그 참고자료라는 것은 국회 동향 분석에 따른 정치적 시나리오 검토 문건으로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절차와는 무관한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전국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당시에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행정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민주당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저는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관이 진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은 아까 증언하실 때 아이디어라는 말 자체도 좀 부적절하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것이 어떤 통상적인 정무적 검토로서 국회 동향 분석에 따라서 검토한 것일 뿐이고 실제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 같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그 보여주셔서 제가 그 문건을 본 소감으로는 그 정도 가지고서 아주 고난도의 그 해법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을 누구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는 기억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 대통령실 내 다른 부서와 소통하거나 총리실, 여당 등과 협의하거나 내용을 전파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 참고 자료, 이 문건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글을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공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작성된 날이 3월 28일이고 그 직후인 4월 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했죠. 네, 그리고 그에 이어서 4월 4일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걸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마당에는 그 전국 참고자료 문건에 따라서 뭐 탄핵 재판에 대응한다거나 내란 수사에 대해서 대응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대응이라는 거에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로부터 정무수석이 지시가 있어야 그 대응 작업을 하는데 저에게 그때 당시에 지시하신 분이 없는데 대응을 한다는 게 제가 스스로 막 그냥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막 했을 리도 없고. 예, 제가 그렇게 저는 질문드린 이유는 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뭐 할 그런 목적으로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그 문건을 만들고 공모를 했다 이런 취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제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시면 이미 그때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직장을 잃을 그런 본인들의 그 위기 의식들 때문에 사실상 그 업무 정상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여쭤보는 초점은 그 당시에 이미 탄핵이 선고가 예고됐고 또 실제 선고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여쭤본 건데 증인 말씀은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체계적인 뭐 대응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예, 8항까지는 생략하고요. 9항입니다. 그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그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당연하죠. 예. 증인은 그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관해서 그런 결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때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권한대행께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이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헌법재판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권한대행과 상의하거나 협의한 일은 없죠. 권한대행하고 그럴 입장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 조금 아까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서 그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업무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 4일 그 소위 당정대 회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월 4일 회의라고 칭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죠? 하여튼 제가 처음에 기억했던 거하고 한동훈 대표의 그 저서에서 거론된 참석자들하고 조금 상이하다. 예, 한동훈 대표의 그 저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증인의 기억만으로 이완규, 이상민 참석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어떻습니까? 이완규, 이상민 두 분 참석한 건 저는 기억을 안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네. 근데 뭐 한동훈 저서에 뭐 누구 참석했다고 어제 그 한동훈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계엄 선포 당일 12월 3일 당일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거기에 그 대통령실로 왔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12월 4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계엄의 배경 등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간 거죠.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자라든지 아니면 좌장 역할 하시는 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특정한 어떤 체계적인 뭐 대응책 이런 것을 논의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정치적인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식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그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게 실장님 빼놓고는 명확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회의 참석자라고 하는 그 박성재 장관의 메모가 지금 이미 제시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뭐 임기 중단, 탄핵, 특검 수사 내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증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 하셨죠? 그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작성하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작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건 기억을 못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메모에는 그날 자정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고도 안 됐다는 거죠. 예, 저는 뭐 그거 그 기록하고 제가 그 기록에 따라서 대통령 보고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이 보고한 바는 없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도 그날 다른 사람도 보고한 게 없다고 하는데 증인 혹시 모릅니까? 네, 모릅니다. 그 회의 이후에 그 한동훈, 주호영, 추경호 등이 오후 5시경에 대통령을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대통령이 담화 발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증인을 비롯한 대통령실에서는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럼 계엄이 정당하다는 걸 주장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었죠. 일관되게 예. 국회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가 대통령님께 사과하는 그 유감의 사과, 더 나아가서 사과보다도 더한 그런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의견 뜻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고 나중에 보면 초안도 작성을 했었고 또 초안이 다시 고쳐지고 뭐 이런 경우 그 왜 그러면 일관 바로 안 됐습니까? 예? 그런 게 왜 바로 발표가 안 됐습니까? 어떤 거에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사과 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 초안도 작성했고 그 말씀 아니요, 초안은 이제 그래서 네. 그 중진들이 대통령 만나 뵙고 나와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진들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과문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만들기 예. 시작했다. 네, 네. 근데 질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입장이 달랐다는 취지로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고 적절히 잘 검토해보고 시기를 적절히 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뭐 대통령실 입장이었다는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맥락은 사과가 전제가 된 겁니다. 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은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의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강했고,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그러한 정당성 주장이 아니고 사과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예. 그래서 결국 담화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시의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증인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건의도 했다고 진술하셨죠. 그런 아마 한 번에 쿠션 저희가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12월 4일 그날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여튼 그날은 못했습니다. 예.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그 담화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도 또 메시지를 주고 받으셨잖아요. 네, 그 담화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을. 네, 그렇습니다. 예. 16번입니다. 12월 4일 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국민들께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무적으로 생각하는 선 그 선에 딱 부러지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선이란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토시 하나도 중요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토시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선이란 게 어떤 그
사과문의 내용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원래 예정하기도 했던 12월 4일날 담화가 안 됐냐고 묻는데 제가 지금 그 기억이 다 안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대통령 생각하고 실무자들 생각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날 바로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게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사과 위주로 발표를 했으면 하는 거였고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진행이 안 됐던 건 맞습니까? 아마 그게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런 게 맞긴 맞습니까? 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담화를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 담화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 자료 연합뉴스의 2024년 12월 4일자 언론 보도 좀 안 보입니까? 예. 이 12월 4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12월 4일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증인도 기억하십니까? 일일이 다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예. 그 12월 4일 그 소위 당정대 회의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체포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하면서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기억합니까? 예,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참석자의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좀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그 계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한동훈이 참석했던 12월 4일 회의에서 어떤 계엄을 옹호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거나 컨센서스를 이룰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상황은 시간적으로나 뭔가 통일된 의사는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증인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지만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이나 당위성 등에 말씀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글쎄요. 이걸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으신지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예, 저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특이한 내용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인은 구체적인 내용 잘 기억이 안 나는 입장이신데 네.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날 회의에서 대통령 그 사퇴나 뭐 탄핵에 대한 또는 중도 사임 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후속 조치를 그 뒤에 하도록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예,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안가 모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가 모임이라는 것은 12월 4일 저녁 6시 반경부터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몇 사람이 모였다는 건데 그 자리에 증인은 참석은 그 자리에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죠? 저는 모르는 일입니까? 예. 그 시간에 대통령은 그 대통령실에 있지 않았나요? 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거론된 사람은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피고인 김주현 등인데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나중에?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증인 진술에 보면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여튼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12월 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증인과 김주현 피고인이 1분 20초 동안 통화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질문 받았을 때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지금도 똑같습니다. 뭔 제가 했는지 제가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 증인은 안가 모임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죠?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누구 하시겠습니까? 네, 물어보시죠. 네, 송유래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네, 증인 지금 이원모 피고인 측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 12월 4일 총리 공관에서의 자리 그리고 그 직후의 대통령 면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2024년 12월 4일 14시경 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자리를 누가 소집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방기선은 특검 조사 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위 회의를 소집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총리님에게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어디에서 모일까? 라고 하다가 총리공관에서 모여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소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이 소집을 하였으면 국무조정실에서 연락을 돌리든지 하였을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총리님이 회의를 주도하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진술을 종합해 보면 결국 방기선은 피고인 한덕수가 아닌 국민의힘 쪽 사람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데 혹시 증인은 뭐 이 정도의 느낌도 기억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근데 앞에 다른 반대 신문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니에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당대표를 필두로 하는 여당 중진 위원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의 설명을 듣기 위한 모임이었지요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깊은 생각 없이 아마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중진 의원들이 그 말씀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경로 아니겠나 그런 뜻에서 내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답하시는 건 누가 소집했는지 모른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편 방기선은 특검 조사 시 위 자리의 성격이나 위 자리에서 나왔던 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라기보다는 티타임 성격의 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서로 마음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중구난방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순서를 정해서 진행된 것도 전혀 없었고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순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느 한 분이 말하면 나머지 분들이 경청하고 그 다음 분이 말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식으로 소위 지방방송도 하고 나가서 전화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는 결론이 나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기 위해서 모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증인이 알기에 일반적으로 회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의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을 말하죠. 네. 그에 반해 회동은 둘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의제 없이 단순히 모여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것을 말하죠. 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방기선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시 자리는 중구난방식으로 각자 얘기만 하다가 끝났던 회동으로 체계적인 의견 교환이나
논의가 이루어질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술한 바와 같이 방기선 실장은 저보다 총명하기 때문에 방기선 실장이 저보다 더 정확히 알 거라고 저는 지난번 증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 자리가 비상계엄이 발동되었다가 해제된 직후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극소수 의회에는 계엄 발동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시점에 개최된 점, 그리고 방기선이 위 자리는 국힘 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기 위해서 모인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위 자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계엄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관계자들이 행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계엄 발동 경위나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했던 자리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어쨌든 하여튼 저는 그날의 그 대화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지만 마지막에 대통령 면담을 하는 걸로다가 결론 내고 대통령 면담한 것까지만 제가 분명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위 자리에서 도대체 계엄을 왜 한 거냐, 아무도 몰랐던 거냐, 왜 날 잡아가려고 했냐 등의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체계적인 의견 교환이나 대응 방안 마련, 그와 관련한 공감대 형성 등을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어쨌든 지금 기억이 없는 상황 하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떤가요? 이런 거 대답은 좀 어렵고요. 하여튼 나왔던 내용이 예. 생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계엄 직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각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상호 교환 내지 의논하기 위한 목적의 회의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내지 총리실 사람들에게 경위나 이유를 확인하는 회동 내지 티타임에 훨씬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하여튼 계엄이라는 특수한 그 상황 하에서 책임지고 있는 여당 그리고 또 정부 대통령실이 당황하긴 다 똑같았기 때문에 당황하는 속에서 그래도 한번 얼굴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저보다 정치 많이 하신 분들의 어떤 판단 속에서 그 회동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항 묻겠습니다. 위 자리 직후 한동훈, 추경호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면담한 점 비추어 보면 위 면담 역시 위 자리와 마찬가지로 당 관계자들이 계엄 발동 경위나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게 저는 뭐 주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면담 우리로부터 정확한 비서실장으로부터 정확한 이유는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 그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대면 그 말씀 이거를 같이 들으려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면담 역시 어떤 체계적인 의견 교환이나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할 만한 시점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하여튼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 자리에 시간 그 제약이나 뭐 아니면 그 전날 바로 계엄이 있었는데 회의 준비라든지 뭐 그런 게 그렇게 용이치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5항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이 있은 이후로 대통령실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어서 정무수석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 없이 사실상 명목만 유지하는 상태였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한독수, 최상목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기재부 내에 별도의 보좌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실 인력 일부를 기재부에 차출하기도 하였죠. 차출은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는 저희의 그 조력을 받지는 않으셨던 걸로. 그에 따라 권한대행 측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석 달 이상 지난 시점인 2025년 3월 또는 4월경에는
권한대행 측에서 별달리 요청하는 사항도 더 이상 없었던 시점이었죠. 네. 어쨌든 권한대행이 한 번은 그 용산 그에서 헬기가 대통령 헬기가 뜨길래 뭔 일인가 하고 했더니 권한대행이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야 권한대행이 여기 오셔서 헬기 타고 간다 그런 얘기 한 기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그 하루 일과 속에서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부 루틴하게 돌아간 업무 이외에는 대통령 보좌라는 원래 대통령실의 역할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희 정무수석실은 당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도로 당으로 간 그런 시기가 중첩됩니다. 뭐가 중첩이 된다고요? 저희 정무수석실에는 특이하게도 그 당에서도 와 있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보직 문제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보직을 받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올 때 인원도 빠져나갔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네, 10방입니다. 정무수석실 구성원들을 포함한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 다수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민망할 정도였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사표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떤 업무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전국 참고 자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평상시 대통령실에서는 행정관 한 명당 보고서를 하루에 뭐 서너 개씩 생산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 대통령실에서는 네. 뭐 행정관 한 명이 보고서를 뭐 많을 때는 하루에 서너 개씩 생산하기도 했죠.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정확히 뭐 행정관들이 매일매일 어떤 보고서를 쓰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석실별로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정무수석실을 여쭤보시는 거라면은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행정관들 그러면은 뭐 경제, 사회, 뭐 저출생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그럼 정무수석실은 어땠나요? 평상시요. 정무수석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무기획실에서는 보고서를 쓰지만 1, 2비서관실에서는 보고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일하는 데지 앉아서 무슨 보고서를 만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서관들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증인은 잘 모르시는 거죠. 비서관들이 행정관들을 오늘은 가서 너 어떤 의원을 만나고 와라 아니면 의회에 가서 누구를 전달하고 와라 그런 통상 업무 하는 거지.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매일 앉아서 이 서류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정무수석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하는 데가 돼가지고요. 보고서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네, 다음 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무수석실 내지 산하 비서관실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탄핵 전 평상시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정부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장 내지 대통령에게 보고하곤 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행정관들의 보고 중에는 대통령실 이제 각 수석실이나 비서관실 차원에서 단순 내부 참고 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목적으로 당시 현안 등을 검토해 보다가 거기서 더 진척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부지길 수 있죠. 다른 비서관실은 제가 모르지만 우리 정무수석 비서관실은 그냥 루틴하게 갑니다. 특별하게 무슨 돌발을 무한 항공사고 같은 경우에나 그렇지 나머지는 계엄 이전 상황을 여쭤보시는 거기 때문에 계엄 이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는 대통령실 전체적으로도 생산하는 보고서 작성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행정관들의 업무가 현격히 줄어든 것이지요. 일단 비서관급 이상은 사표를 냈기 때문에요. 업무를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4기가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달려붙어 보는데 뭐 그런 자체가 저희가 그때 지금 기억에 없었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맹렬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15항 생략하겠습니다. 16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업무가 이제 줄게 되자 각 수석 내지 비서관들은 어떤 구체적 목적 없이 현안 검토 차원에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부처의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증인에 대해서 경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증인도 정무수석으로서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 뭐 티타임 등 이런 모이는 자리가 있었기에 당시 전국 현안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정무수석실 직원들에게 이슈 발견 차원에서 당시 현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짜보도록 지시한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일단은 정부하고 우리하고 단절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 힘만 가지고 무슨 정보를 생성한다는 게 제한됩니다. 뭐 경찰이고 뭐고 다 저희하고 단절이 돼 있는데 뭐 우리 행정관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고작 언론에 나오는 거 취합해서 묶음으로 내놓는 거 정도겠죠.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정보라는 거는 고급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그때 정보하고 고급 정보가 오고 간다는가 그런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8항 1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계속 보신 그 전국 참고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사실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측과 업무 연결이 되지 않은 지가 오래 지나서 뭐 그 전국 참고 자료 아까 보신 전국 참고 자료에 그러한 어떤 내용을 작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도 그 자료가 있었다는 게 잘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예. 그 당시에도 아마 제가 보고 갖고 있었는지 안 보고 갖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국 참고 자료 내용 자체가 뭐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어떤 새삼스럽게 어떤 새로운 내용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증인도 이를 한번 읽어보고는 뭐 대통령실 내부나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측 등 외부에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비중이 그렇게 있는 그 문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취지에서 증인은 뭐 전국 참고 자료를 작성한 뭐 행정관 뭐에게도 뭐 그와 관련 어떠한 피드백도 준 적이 없었죠. 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24항 생략하겠습니다. 24항 묻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 한 명이 작성한 이 전국 참고 자료 하나를 두고 마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등 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사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한덕수가 대통령 목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 행정관한테 직접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그 문건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둔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관 미임명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 관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특검조사 당시에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지 임명 행위에 대통령실 관여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의한 바 없고 비서실에서 누군가와 권한대행이 논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는 논의를 한 적 없고 논의를 했다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의중을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논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의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승목 대대행은 별도 정무 조직을 만들었고 대대행이 대통령실과 어떤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긴 했으나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별도 조직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계속되고 있었고 수석들 모두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대통령실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았듯이 당시 대통령실은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나 임명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 행하는 인사는 대통령이 먼저 누군가를 정해서 밑에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하향식 인사가 있고 또 반대로 밑에서 먼저 후보자들을 마련해 보고한 다음에 대통령의 컨펌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상향식 인사가 있는데 물론 이걸 이제 뭐 일도 양단적으로 100%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밑에서 먼저 후보자들을 마련해 보고하는 이른바 상향식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보고 자리가 있는 것이고 증인은 그 인사보고 자리에 참석했던 사실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기는 한데 실무상으로는 이 상향식 인사보고 자리를 인사위원회로 사실상 운영했던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는 그 명칭 자체도 인사위원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인사보고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 점 알고 있나요? 예, 같은 저는 인사위원회인지 모르고 참석을 했었고요. 그냥 당연직으로 인사비서관실에서 처음에 정무수석 되고 났더니 얼마 있다가 저 대통령 보고 들어가는데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다가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참석했다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인사 대상 후보자들 중 누구를 낙점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였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인사 검증 결과를 놓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죠. 지금 그 인사 쪽은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어떤 회의록을 만들고 참석자들이 서명을 하고 그런 회의는 전혀 아니었죠. 예. 회의록은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는 자료라서 기본적으로 인사보고 자리에서 배포해 논의하는 자료가 전혀 아니었고 증인이 참석했던 자리에서는 인사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임명직위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해서 마련한 인사보고 자료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인사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과 증인과 같이 그 자리에 배석한 수석들에게 배포한 것은 위 인사보고 자료가 아니었나요? 인사 그 한 장 이렇게 묶음으로 된 거를 전체 그날 그 보고 자리에서 보고돼야 될 그 인사 건은 저희들에게도 이제 배포를 해줬고요. 그리고 보고가 끝나면 전부 회수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그 책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는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해서 그 후보자 명단을 정리한 인사보고 자료가 아니었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약식으로 다 써 있죠. 뭐 그 양반의 학력이라든지 또 뭐 아까 뭐 좀 부담스럽다든지 또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 사진도 들어 있었죠. 대상자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가지고서 그 보고 자리를 하는 경우는 없고 늘 이렇게 정부 거 또 기관 거 이렇게 해서 그걸 파일로 하나씩 해서 뭐 인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거 이제 묶음으로 해서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인사 검증에서 그 개별 그 대상자들의 시시콜콜한 뭐 전과 기록 뭡니까 뭐 비사실 뭐 이런 게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보고 자료를 양면으로 출력해서 만들다 보니까 증인은 이를 아마 책자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양면으로 돼 있습니다. 양면을 다 쓰셨기 때문에. 결국 이 인사보고 자료라는 것은 대통령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의 후보이고 저러저러한 사람들이 저 자리의 후보입니다 라고 보고드리는 내용의 문건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아까 증인이 뭐 부담 같은 검증 결과 의견을 보았다고 진술을 하신 바 있는데 예? 아까 증인이 무슨 부담 있음, 뭐 문제 없음, 뭐 이런 검증 결과 의견을 본 것 같다라고 네, 아까 그렇게 증언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간단하게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보았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인사보고 대상 후보자 중에 이미 과거에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검증 결과 정도를 인사보고 문건에 참고로 기재해 놓았던 것을 증인이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그거 본 기억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인사 절차를 예로 들어보면 인사비서관이 후보자를 복수로 하는 인사보고 문건을 만들어서 인사보고 자리에서 보고드리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낙점하고 그러면 위 낙점된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검증 결과가 문제없음 의견으로 나오면 별도로 인사검증 결과 보고 절차라는 걸 다시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사제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아시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그 복수로다가 이제 추천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그 골라 주시면 비로소 이제 검증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밀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중에 누구를 고르게 되면 그 전에도 뭔가를 확인을 하고 후보자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이 말한 취지는 그런 거 없이 후보자를 올렸다가 낙점이 되면 그 사람이 검증을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일단은 제가 인사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평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풀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꺼내가지고서 대통령께 일단 어떤 때는 대통령이 해당자 야 더 찾아봐 이러시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 지금 증인이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이 업무를 안 해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 업무를 제가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은 하시지만 네네. 뭐 이렇게 인사 업무를 안 해봤다고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지만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검증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하지는 않는 것 같다. 먼저 세평 또 경력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서 장관이면 장관 적임자를 이제 복수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대통령이 첫 번째 보는 인사 관련 자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후보자로 되기 전에 받는 인사 검증의 내용과 후보자가 된 후에 이제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후보자가 된 후에 받는 아까 뭐 세부 검증 아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밀 검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차이는 어떻게 근데 됩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게요. 네. 저도 그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냥 인사 검증 없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먼저 전부 다 당사자로부터 당신 정밀 검증하겠다 하는 그 사인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이제
정보 공개, 뭐 정보 이게 취득하는 거 그걸 먼저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러프하게라도 보고 그다음에 해주면 하는 건지는 제가 잘 그러니까 앞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들께서는 그게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건 제가 뭐 그래서 앞뒤는 답변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대답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앞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의 취지는 그러니까 그 인사보고 또는 뭐 인사위원회라고 부르면 뭐 인사위원회일 수도 있는데 그 인사보고 이후에 검증을 하고 그러면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시 또 뭐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거기서 검증 결과 보고서를 놓고 다시 또 뭐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예, 그런 경우는 뭐 그런 회의에 본 그런 적은 회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정인이 참석했던 인사위원회 전에 어떤 인사 검증 절차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거고 네네. 그 후에도 뭔가를 하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거고 네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밀 검증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위원회는 참석했지만 본인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최소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인사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인사 보고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에 진행 후에 검증을 마치고 뭐 다시 또 그걸 그 검증 결과 보고서를 다시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그런 회의에 참석한 경험은 없다는. 예, 그런 게, 경우는 제가 없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자 중에 지명을 한 후에 뭔가를 하긴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또 회의를 그 사람을 대상으로 회의를 한 적은 없고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네. 예, 뭐 제주 신문 예, 좀 하겠습니다. 정인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반복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25년 11월 30일 특검 조사에서 인사위원회에서의 비서실장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진술입니다.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를 인사비서관 또는 인사제도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습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의 비서실장 역할을 진술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네. 그리고 제가 증인한테 증인도 인사위원회 참석 대상이니까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 직접 확인했냐 하니까 문건을 보긴 보셨어요. 그렇죠? 보셨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예. 대통령이 그 인사 보고 받을 때 그 자리에 제가 당연직으로 참석해서 봤다는 그 문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거기에 그 내용이 이제 결격 자격 여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문제 없음, 부담, 다소 부담, 문제 있음 이런 식으로 결격이 써져 있는 걸 본 기억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 그 말은 결격 여부를 했으니까 인사 검증 결과를 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전문성이 있는 답변이라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정밀 검증까지. 그런 예. 부담, 다소 부담, 문제 있음 없음 이런 결과 그런 문건을 보신 건 맞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많습니다. 증인이 대통령 비서실 전체하고 정무수석 비서실 업무를 조금 구분을 못해서 증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이 정상 운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정무수석 비서실이 정상 운영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게 한덕수 최상목은 특검 수사 때 외교 안보 내지 외교 국방 내지 안보 그다음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 지원을 계속 보좌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증인이 계속 대통령 비서실 업무가 마비됐다고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무수석 비서실 업무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건지요. 1차적으로 정무수석실은 그 제가 진술한 게 맞고요. 예. 저 거의 업무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게 그리고 다른 비서실 수석실에서의 그 업무는 지금 말씀 듣고 보면 뭐 특수성 있는 곳들은 제가 안 본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대통령 비서실 전체가 아니라 정무수석 비서실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게 더 맞죠? 예, 느낌이 제가 그랬으니까요. 다른 데까지도 그런 줄 알고. 예, 한덕수 최상목은 수사 때 외교, 안보, 국방,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 보좌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최지현 인사비서관 최지현도 한덕수 최상목 권한 대행한테 인사 관련 재가 보고를 수시로 다녔고요. 사전 사후에 비서실장 정진석이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증인 지금 이건 사실이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증인 정무수석실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죠? 정무수석실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증인 아까 전국 참고 자료 관련해서 수석 회의 일요일 수석 회의 때 안건으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셨죠.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정진석한테 보고했는지는 기억 잘 안 난다 하셨죠. 예, 그다음에 당하고 총리한테 공유를 했느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증인 궁금한 게 이 행정관이 수석 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되고 당 총리한테 공유가 필요하다고 기재를 했는데 증인이 이것을 당하고 총리한테 공유 안 하고 증인이 스스로 임의로 컷해버린 겁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건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발견인 것처럼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 생각 안 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문건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수준의 문건이니까요. 그리고 정무수석실에서는 대행실하고 업무를 같이 공유한 적이 없어서 더더욱이나 그쪽에는 명확하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을 좀 해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김주현 피고인 변호인 신문상 16번 17번 관련인데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참고자료 1 연합뉴스 24년 12월 4일자 언론 보도 여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요구 가닥 윤 탈당 결론 못내를 제시하고 한동훈이 어떠한 뭐 반응을 보이고 했다라는 기사는 당정대 회의가 있었던 12월 4일 14시 2시보다 이전인 난 12시에 생산된 기사예요. 이 기사 내용을 근거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17항입니다. 당정대 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게 이게 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저는 잘 뭐 답변이 어렵습니다. 증인 당정대 회의 있죠. 통상적인 당정대 회의의 이유 내지 목적 취지가 뭡니까? 당정대 회의는 처음에 우리 비서실장님하고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가 없었던 건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실장님께서 아마 과거 정부 때 사례를 이번에도 해서 좀 유기적으로 당정대를 하면서 정책 논의도 하고 해야지 이게 국가가 어려운데 아니요 증인 이런 식으로. 알겠고요. 당정대 회의를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고요? 원래 당정대 회의라면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통령의 철학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말 그대로 단일 대우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같은 의사로서 의사 합치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 맞죠? 그게 목적인 거죠? 서로 뭐 설득할 건 설득하고 그런 목적이 예, 목적은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토론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회의 맞죠? 네네. 여기 인터넷 검색 자료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헌입니다. 뭐 국민의힘 당헌입니다. 당헌. 그냥 제시하면 물어보는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제시하시면 또 이가 있을 예. 수도 있고. 그 증인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네. 국민의힘 당헌 8조 혹시 아세요? 당헌 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조항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이 내용이 당정대가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맞죠? 그런 기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정대 회의를 하면요, 통상적인 경우에 당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당에, 정부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정부에, 대통령실에서 참여한 사람은 대통령실에 당정대 회의 결과 공유하는 거 맞죠? 당연히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전에 탄핵 관련 사안이 발생 안 했냐라는 그 변호인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시 좀 하겠습니다. 피고인 아까 진정성립한 피고인 홍철호 피의자 신문 조서 643쪽 홍철호 휴대폰 메시지입니다. 이미 제출된 휴대폰에서 나온 휴대폰 메시지 내용입니다. 지금 저기 위쪽에 한번 보시면은 아까 변호인께서 당정대 회의 전에는 탄핵 관련 사안이 뭐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증인이 12월 4일 아침 6시 36분에 발신하셨어요. 딸은 따님인가요? 저거는 지금 증거가 저기 다른 사건에서 지금 제출된 그 휴대폰 메시지인데. 그래서 아까 재판장님께서 증거 이 채택하셨지 사건에서, 않습니까? 이 이 재판 사건에서 판결 선고 때 하시기로 이 결정하시기로 사건에-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증인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6월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심리가 다 그 예단을 형성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까 진정성립 확인했지 않습니까? 증인이 직접 제시 받고 날인했고 서명하고 열람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진정성립된 이 증거 증거, 능력이 이 인정된 증거가 조서입니다. 조서가 아니라 지금 저 휴대폰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당해 사건의 진술서만 진정성립에 인정됐을 때 재판에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원리고 법칙이죠? 네? 아니 당해 사건에서 그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서나 진술조서만 진정성립이 됐을 때 그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증거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 증거법상의 기본이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진술 조서에 대신에 그런 내용들을 법정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저것은 지금 제시하는 홍철호 휴대폰 메시지가 이 사건에서 뭐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거 제시를 갖다가 다른 사건에서 이 휴대폰 메시지를 받은 이미 제출 분이 지금 처음에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문제 삼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 아까 증거 문제 삼으셔서 제시하면서- 재판장님이 정리하셨잖아요, 변호사님. 나중에 판결 선고 때 결정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실 의사를 그 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험 부담 하에서 진행합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증거 능력이 없게 되면 그의 파생된 증거도 다 증거 능력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당정대 회의 전에 탄핵 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증인이 가족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당정대보다 한참 전이에요. 이미 12월 4일 아침 6시 36분에 탄핵 발의 곧이라고 가족한테 보냈고 밑에 가족이 이건 탄핵 당할 듯이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제 12월 4일 10시 17분에 정신 차리고 수습해야지 12월 4일 11시 43분에 조기 대선은 막아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증인 이미 당정대 전에 탄핵 이 개혁 비상계엄 해제된 직후에 탄핵 발의가 되고 탄핵이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날 뭐 밤에 그 계엄하고 계엄 해제되고 그러면서도 뉴스가 밤새 하면서도 그 뉴스 속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저 때 이제 딸들하고 할 때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일 겁니다. 네,
주신문 아니 반대 신문 때도 사실은 그 부분 뭐 네. 충분히 뭐 예상되는 거였다고는 취지로 답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증인 아까 그 피의자 조사를 받으실 때 박성재 수첩을 방기선의 수첩으로 오해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사관이 이게 방기선 거다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방기선 수첩으로 생각하셨다는 취지 맞아요? 네. 증인 그 이유가 아까 몇 번 말씀하셨는데 방기선이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라서 이런 수첩 내용이 있으면 방기선이 썼겠구나라고 혹시 지레짐작하신 것도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왠지 모릅니다. 저도. 증인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예,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 수사관께서 방기선 수첩입니다 하고 한 번 정도는 얘기하셨는지 그분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제 생각은요, 증인 뭐냐면은 네. 증인이 조사 내용을 피의자 신문 조서를 네. 보면은 증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수사관이 방기선을 이렇게 진술하는데 하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증인이 예, 아 어쨌든, 방기선이 꼼꼼한 사람이라서 방기선 말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제가 잘 기억이 못.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휴대전화 이미 제출한 것 관련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와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에요. 다른 특검도 아니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 증인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하시려고 관련 증거를 직접 확인해 달라고 직접 스스로 요청하신 거죠. 아니요, 제가 저는 전화를 2월 달에 제가 바꾼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 제가 증인 제출한 12 전화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엄 한참 전인 8월 달에 바꾼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그 8월서부터니까 계엄했던 시기가 12월이니까 그 모든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테니 2월이면은 뭔가를 없앨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계엄 이후 이전 이후를. 그런데 8월부터 거니까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살펴주십시오 하고 낸 겁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2월에 전화 바꿨는 줄 알았더니 8월에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2회 608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여기 보면은 피의자가 증인입니다. 이 수사관 질문이에요. 피의자는 2024년 12월 중순경 25년 2월 말경 2회에 걸쳐 그 당시까지 사용하던 휴대폰을 파쇄한 사실이 있으나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고 기존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문자 메시지 등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옮겨 보관하고 있던 취지로 진술했는데 맞는가요? 근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미 제출하여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됐어요? 넘긴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있었던 겁니다. 8월 달에 아, 그럼 이때 착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 증인이 그러니까 제가 이 휴대폰 이미 제출을 네. 한 의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증거인멸로 12월 5일하고 지금 2월에 휴대폰 2대를 망치로 파손했다고 입건되셨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해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파손했다는 게. 네, 2월 달에 제가 다 행위를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전화기 자체가 2024년 8월에 바꾼 전화. 그러니까 이 수사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본인도 착각해서 이렇게 네네. 진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님이 바로 잡아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휴대폰을 이미 제출한 이유가 내란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으시니까 그것과 관련된 증거를 내가 없앤 적 없다라고 해서 휴대폰 내용 확인해 보라고 스스로 제출하신 거 맞죠? 네, 어쨌든 하여튼 뭐 저 특검에서 저를 이런저런 뭐 조사를 하시니까 그 어떤 조사든지 저는 제 스스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8월부터 살아있는 전화기가 있으니 그럼 저희가 재판부를 아직 기록을 못 본 상태라서 네. 그러면 증인이 휴대폰을 2대를 부순 건 맞습니까? 아니 하나를 하나를 부순 네네. 건 맞습니까? 그건 네네. 언제쯤 있었던 일인데요? 2월입니다.
25년 2월, 아니 저 24년 8월. 24년 8월. 네네. 그때 휴대폰을 교체한 거 말고요. 부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24년 8월에 교체하면서. 교체하면서 기존 휴대폰을 부쉈다고요? 네네네. 왜 부쉈습니까? 그 이제 선거도 끝나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통상적으로 이제 의원들 저뿐만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깨끗하게 바꾸는데, 또 게다가 또 저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폴더폰 접는 거 그게 그때 나왔기 때문에 하면서 그냥 제가 아니 교체하는 거면 교체할 수 있는데 버리려고. 부순 이유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주로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냥 저도 맥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더 물어보시죠. 증인은 휴대폰 이미 제출하신 다음에 증인의 대리인인 이종호 변호사가 휴대전환의 그 전자정보들 있죠. 그거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 알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휴대전환의 전자정보 선별을 변호사가 참여해서 하시고 그 내용 변호사 통해서 다 고지 받으셨죠. 네. 뭐 다는 아니고요. 변호사도 뭐 그냥 슬쩍 이렇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검이 압수한 자료를 변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변호인이 네. 제출하셨잖아요. 네, 네. 나머지 자료는 다 폐기했고요. 아시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폐기했는지 모르세요? 네, 네. 선별된 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변호인 동의하에 전자정보 선별한 내용 외에는 다 폐기했습니다. 네. 예.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검사님, 그 3월 28일 때 정부참고 자료를 그때 이종호 변호사가 임시철 동의하고 그 전자정보를 검색하면서 그걸 알려줬다는 취지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변호인이 일반적인 걸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전국 참고 자료가 그 휴대폰에 들어 있는 것을 전국 참고 자료를 포함해서 전자정보 선별 목록을 이메일로 변호인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걸 변호인한테 다 위임하셨고 그걸 전달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전달은 예. 안 받았고요. 예. 나중에 저 이종호 변호사가 한참 지나서 본인 이메일론가 와 있는 거를 모르고 나중에서야 법원에서 저 검찰에서 이메일로 줬다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특이사항이 있냐 그랬더니 특이사항 없다, 뭐 그런 정도 돼요. 예. 뭐 저희 입장 절차 준수했다는 취지입니다. 예, 장우성 특검보가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 예. 그 12월 4일 14시 모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변호인들께서도 많이 여쭤봤는데 어쨌든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뭐 좀 여러분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 같이 했고 자기 주장 많이 밝혔고 그랬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증인이 기억하시기에 뭐 국회 중진이 됐던 정부 관계가 됐던 이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퇴임, 하야 이런 것도 선택지로 논의됐었나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 저는 그때 딴 생각을 하고 또 뭐 하여튼 중간에 나갔다가도 오고 뭐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1시간 반 정도 논의를 하다가 17시에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의원 몇 분이 대통령 면담하는 걸로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분위기인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때 그 우리가 제시한 수첩의 작성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또 따로 만나서 또 논의할 게 있다 이러면서 뭐 그런 발표를 했나요? 그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대통령 면담하고 우리는 따로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 기억을 못 하고요. 그냥 예. 다들 헤어진 걸로 알고 저도 복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 신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만, 지금 제주신문 끝나신 건가요?
예. 아니, 이게 없습니다. 끝나고 그다음에 재반대 신문 하시죠. 예, 재판장이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예, 물어보시죠. 네. 예, 지금 특검에서 추가로 질의한 거 보면은 당정대 성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단일대오 당과 청과 정이 다 뭐 대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런 취지로 쭉 질문을 했는데 지금 12월 4일 날 있었던 모임은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당정대 기존에 있었던 즉 증인께서 대통령실에 가서 새로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당정대 협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12월 4일 날 기존에 해왔던 그런 당정대 협의하고 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증인 말이에요. 당정대 회의라는 건 지금 여기 정진석 피고인이 실장으로 와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매주 한 번씩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는데 그렇습니까? 거의 매주.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자주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예. 그런데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로 바뀌면서 그 횟수가 현격히 줄어서 아마 한 전체적으로 봐서 한동훈 대표가 있던 시절에는 한 두세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4일 날 지금 개최된 그 회의는 공통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 현안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꼭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그런 회의도 아니었고 주로 당에서 온 사람들이 계엄의 이유와 배경 또는 그거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제안되고 이루어진 회의이기 때문에 당정대 회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아까 제가 진술한 바 있습니다. 맞죠? 회의록 작성 없고 회의록 작성 없고 의제를 별도로다가 의제가 없고 정해놓고. 주제자도 없고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은 처음 증인 진술할 때 통상적인 우리가 당정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쓰는 건 아니었다. 당정대라는 용어는 분명하게 그 절차와 형식이 다 있는 것을 당정대라고 한다고 제가 진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님이 물어본 거에서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아까 그 휴대폰을 이미 제출 받아서 받아가지고 목록을 교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제출 동의서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 교부했다는 목록은 이미 제출 목록으로 보면 갤럭시 폴드 6 이거 말하는 건가요, 검사님? 그 전 휴대폰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그 전자정보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 이미 제출 목록에 나와 있는 이 물건명 갤럭시 폴드 6 이거 그거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건 증거로 제출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정인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12월 4일 날 모임이 당정된 모임인지 아닌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저번 기회에도 물어봤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제 변호인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물어보는 취지는 아마 이제 당정대 회의라고 하면 그걸 이제 결과를 이제 뭐 각자 돌아가서 자기 소속한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파를 하고 뭐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12월 4일 날 회의가 당정대 회의가 뭐 맞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그때 회의가 갑자기 개최된 거는 급한 이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죠? 비상계엄 해제 뭐 선포와 해제 이런 절차들 전국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이런 아주 급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회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회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참석을 하셨을 거고 그 회의 결과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정인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뭐 당정대 회의든 아니든 간에 거기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결론이 났든 안 났든 간에 뭐 그런 내용들은 서로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걸로 보이는데 정인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건 없지만 네. 제 뭐 개인 생각을 말씀하라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 생각은 전부 다 당황했고요. 그리고 당은 특히나 의원들이 한 100명 있다 보니까 뭐 폭탄 떨어진 것 같은 저한테도 전화 엄청 왔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거의 안 받았고요. 뭐 받아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하고 직접 이분들이 면담해서 본인의 얘기 들어보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우리만 가지고는 원인을 못 찾고 우리 이야기만 가지고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도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함께서 답을 구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대통령 면담까지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지금 압수 목록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아, 예, 그거 증거 신청이 된 걸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못 찾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습니다. 일단 뭐 궁금해하시니까 화면 한번 띄워보시고요. 예, 띄워보시고 전자정보 뭐 전자정보 추가로 선별 신청하시고. 진행 수사 보고인데 여기 제가 제출됐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네, 여기는 안 나오더라도 앞에는 나올 아,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아, 이거 아까 증인이 변호인 대리인한테서 대리인한테 저희가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했던 내용과 이 변호인이 송부 받았는데 나중에 얘기했다는 거죠. 목록을 직접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대리인한테 전자정보를 이메일 송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록을 추가로 예, 이거 증거로 신청할 수 네, 있습니다. 변호인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 이거는 기록에 첨부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지금 어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혹시 아까 제가 펼쳐드렸던 곳입니다. 예? 아까 제가 펼쳐드렸던 곳이요. USB에 이미지를 저장해 기록에 첨부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전자목록 교부서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다시 한번
목록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요, 그 전자 목록을 피고인 증인 대리인한테 송부했다는 거 받았다고 했다는 취지라는 거죠. 목록 자체는 지금 여기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목록은 저희가 복사해드린 포렌식 파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좀 기록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록을 몇 번 검토했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했는데 여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아니 거를 지금 제시해야지. 전자 목록을 교부 받았다고 해서 이메일로 송부했다라는 거 지금 아니,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추후 탐색 및 출력 과정은 담당 소요팀 진행 후 최종 선별된 전자정보 상세 목록만 이메일 수신학교로 이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예, 제가 입증하고자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이걸 증거로 제출하신 거죠? 증거 지금 못 찾겠어서 없으면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증인 신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 물어보셨죠? 네. 네. 좀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예, 네네. 그 증인께서 그 구체적인 이제 최종적인 검증 결과가 기재된 검증 결과 인사 검증 결과 보고서하고 그 아까 그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보고 시에 작성된 그 인사보고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종 검증 결과가 기재된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여기 인사보고 당시 이제 배포되어 증인이 봤다고 하는 문건이 이런 문건 아니었죠. 네, 네. 보시면 쭉 이렇게 이제 각종 이제 신상 적혀 있는데, 저희 함께 네.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사보고 당시 본 문건은 이게 아니라 책자로 이렇게 인사 후보자들의 이제 주요 경력하고 사진 등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보셨다고 하는 문건에 그러니까 아까 그 검증 결과를 뭐 본 것 같다라고 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문제 있음 없음 뭐 부담 있음 뭐 이런 그 책에 예. 근데 그 책에 적힌 것도 그러니까 그 인사 후보자들이 과거에 이제 검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그 과거 검증 결과를 한두 줄 정도로 간략히 기재해 놓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를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건 그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 그건 그런 취지로 아까 대답을 모르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시니까 좀 뭘 아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변호인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그렇게 쓰인 사람들은 기존에 다른 걸로 검증을 받던 사람들을 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 맞습니까? 기존에 검증을 받은 사람들인지까지 여부는 제가 모르고요. 전에 뭐 아까 전에 그 모른다고 자료를 했습니다. 그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그런 식으로 책으로 다 이렇게 딱 묶여서 거기에 요약해서 뭐 다소 부담이다, 뭐 부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사진 있고 학교 제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일단 저기 제시하는 증거가 몇 호증인가요? 지금 조사에 이게 남기면 특정하셔야 되는데. 저 별책 2권에 803페이지 있습니다. 아까 제주신문에서 또 한번 그 특검 측에서 그거를 물어보시길래 다시 한번 확인체 질문했습니다. 네, 증인이 본 자료는 그러면 뭐 한 명에 대해서 몇 장 정도의 보고가 표시된 몇 자료였습니까? 장이 아니고요. 네. 한 장에도 여러 건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보신 그 자료는 다르네요. 여기에. 완전히 다른 거. 저건 제가 아까 표현을 정밀 검증이라고 했던 아마 그 수준이 저 수준일 겁니다. 정확히 알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모르지만 추측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본인의 자료는- 업무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모른다고 네. 하셨고요. 네. 다 물어보셨습니까? 저번에 아까 첫 회 때 제시를 못해서 못 물어봤던 거 하나만 좀 묻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홍초로 피의자 신문조서 2회 645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제시를 못해서 말로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그
12월 4일 당정대 회동 같은 날인데 23시 04분에 이제 더 퍼블릭 대표 김영덕 뭐 해병 이렇게 돼 있는 분한테서 오늘 윤석열, 한동훈, 중진회동에서 모두 탄핵 결사반대 단일 대오, 탄핵 응하면 정권 넘겨주는 꼴이라는데 공감대, 한동훈도 동의. 통실은 탈당 언급 없었다고 하는데 한동훈이 혼자 탈당 요청하긴 했다고. 나경원,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등 다른 참석자들 무반응. 대통령도 답변 안 함. 그대로 묻힘. 한동훈 이후 침묵. 김용현 해임은 안 된다는 입장. 내각 총사태도 부정. 결국 세 가지 요구 모두 거절한 것. 내일 담화, 형식적 사과, 민주당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시전 가능성. 거취 표명 절대 X. 이게 맞습니까, 수석님? 하고 보내니까 증인이 다음날 새벽이네요. 12월 5일 오전 5시 20분에 부분적으로 맞다라는 취지겠죠. 이렇게 문답 주고받으신 거 맞죠?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담으로 오신 거죠? 네, 정의신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증인한테요? 예, 증인한테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네네. 예, 증인 증거인멸 사건에서 휴대폰 임의 제출하시면서 내란 특검 검찰 측에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이 휴대폰 써도 좋다 그런 의사는 밝히신 적 없으시죠? 네, 그런 의사를 수사관이나 검사 측에서 물어본 적도 없으시죠? 제 기억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정의신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네, 다음 정인 감사 나오셨나요? 예, 정인은 출석한 상태인데 일단 지금 시간이 좀 지난 상태고요. 지금 그 법정 화면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하고 4시 15분에 진행하는데 오늘 재판은 뭐 정인신문이 마무리 안 되더라도 5시 50분쯤에 끝낼 예정입니다. 저희 재판부가 계속 매일 재판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뭐 늦게까지 재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 15분에 진행을 하되 정인신문이 끝나지 않더라도 5시 50분쯤에 재판을 마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